네, 북한이 새로운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전망은 어떤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은 이제 북한이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함흥에서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동창리에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동창리는 이제 장거리 발사체 관련 시설이라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ICBM과 연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함흥 쪽에서 하는 실험은 대체로 단거리 미사일용 고체 엔진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동창리 정도의 시설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140톤 포스 정도의 추력이 나오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정도의 실험을 하기에는 동창리 외에는 북한에서는 아직 준비된 곳이 없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특이점은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시험을 하더라고요. 수직으로 놓지 않고. 수직으로 놓으면 이제 정확하게 그 추력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수직으로 놓으면 계속 그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140톤 포스 정도면 옆으로 놓고 실험을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또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차이점이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의 차이점이 굉장히 극명한데요. 사실상 북한에서 이번에 그 동창리 실험의 핵심은 일단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고체 연료는 그 연료 자체를 미사일에 연결시켜서 계속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액체 연료는 산화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액체 연료를 넣은 미사일은 그 은닉성이랄지 기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는 미리 그 연료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고체 연료를 쓴 미사일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닉성 그리고 기동성이 고체 연료는 훨씬 뛰어나다. 그렇습니다. 미리 이제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킬체인이라든가 미리 이제 사전에 탐지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고체 연료로 북한이 이 전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할 때는 상당히 우리는 좀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체 연료를 쓴 미사일이 실제 발사가 되게 된다면 탐지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체인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이 사전에 발사 직전에 탐지를 해서 그것을 미리 제압하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액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은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고체 연료를 쓴 미사일이 예를 들어서 차량 이동형에 실려 있다가 그 터널에서 나온다 할지, 또는 기차에 실려서 터널에서 나와서 발사를 하게 되면 몇 분 만에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압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북한이 발표한 이제 엔진 지상 시험, 추력이 상당히 위력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40톤 포스인데 이제 추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물체는 지구에서 낙하하지 않습니까? 떨어집니다. 그런데 추력은 거꾸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인데, 이건 이제 140톤 포스, TF라고 표현을 합니다. 140톤 포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니트맨이 있는데요. 미니트맨 3. 그러니까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렇습니다. 그 미니트맨 3가 약 80톤 정도의 톤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추력을 이번에 북한의 이제 발표에 따르면 추력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추력이고, 그 추력을 그 미사일에 탑재시켜서 쏠 수 있다면 지금 지난번에 화성 17형, 우리가 이른바 괴물 미사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정도 크고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미사일에 이번에 실험한 것을 그 엔진을 달게 되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0톤 포스면 그 동안에 그 세계에서 그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엔진 추력 시험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북한도 이제 신형 전략무기 개발용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전에 투입할 만한 단계까지 가까워진 건지 그걸 네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고체 연료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개발 과정에서 이제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참관을 했기 때문에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적 완성도가 이제 검증 단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간다는 것은 기술 개발의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봤지만 그 고체 연료를 쓴 그 엔진 이 실험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직접 간 것이고 다만 이제 이 고체 연료를 썼다고 해서 그러면 북한이 ICBM 기술 수준이 100% 완성된 것이냐 예.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CBM에서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엔진 추력 시험이 중요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단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그 연료통들을 분리시키면서 날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성층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예. 엄청난 고열과 고압력과 고충격이 발생하는데 네. 그것을 견디는 합금 기술이 정확하게 북한이 그 기술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가 지금 100%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미사일이 ICBM이 정확하게 탄착 지점을 형성해서 정확하게 유도하는 지점에 의도하는 지점에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각 발사만 했기 때문에 정상 예. 각도로 발사했을 때는 그 정확한 탄착 지점을 아직까지는 북한이 제대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북한의 ICBM 전체를 놓고 보면 예. 약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기술적 그 성능을 계속 시험해 가려면은 네네. 북한이 그러면은 한 내년쯤 해서는 네. 이 고체 연료를 ICBM에 탑재를 해서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북한의 ICBM 발사의 대체적인 그 연료는 액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고체 연료를 정확하게 성분을 배합을 해서 고체 연료를 이제 만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날아갈 수 있는지 또 얼마만큼 그 추력을 발생시켜서 그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실험들은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이랄지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직접 아마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킬체인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특히 고체 연료를 이제 기반으로 한 신형 이제 무기를 북한이 이렇게 계속 개발하게 되면 네네. 단거리뿐만이 아니고 장거리에도 이제 탑재를 하게 되고, 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는 고체 연료를 쓴 미사일을 사전에 제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이제 촘촘히 북한의 미사일 이동이랄지 또는 발사와 관련된 징후들을 우리가 찾는 작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촘촘한 그 방어망들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북한의 암호 체계랄지 또 여러 가지 그 사전 징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는 작업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한미 간에 지금도 많은 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협력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사실상 그 고체 연료를 쓴 단거리 미사일이랄지 예. ICBM을 사전 탐지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런 ICBM 개발이랄지 또는 핵실험을 지금 수준에서 억제시키는 네. 또 더 이상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 능력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외교적 또는 남관계에서의 대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또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외교적 해법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군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다시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네. 채택된 게 이제 18년째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실효성을 말씀하시면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효성은 별로 없다. 예. 지금 인권 결의안이 18년 동안 계속 나왔는데요. 인권 결의안은 결의안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 조항이 없고 실행 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제 상징적 압박 효과가 있고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을 보는 시선과 관련돼서의 북한의 그 부담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북한을 어떻게 인권 문제를 개선시키거나 이런데 그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북한의 식량 사정이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종합적으로 좀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